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시작합니다. 민법은요, 공부 시작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런 방법,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속독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회에서 2회 정도 꼼꼼하게 정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문제풀이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빈출 내용 많이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또 한 번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는 이 루트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적어도 최소 3번 이상은 반복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최소 3번 정도, 이 정도 반복을 하다 보면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자, 그 정리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인 교수님의 민법 강의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기본 물권으로서 점유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뭘 보냐면 우리가 이제 용익 물권이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그래서 용익 물권에서 한 문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 적어도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이제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상권을 보면 지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하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우리 자기 자신 것이 아니죠. 타인이죠. 타인의 지상권은 항상 땅이죠. 타인의 토지.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 남의 땅을 비해서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 즉 강고판을 세거나 또는 나무를 심는 것. 알겠죠? 수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한다 지상권이죠. 그래서 지상권은 목적이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상권을 다른 목적, 즉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목적의 한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상권은 우리가 일물 일권주의 예외이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부종성 여부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주된 목적이냐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냐 이 말이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상권에 있어가지고 여기 중요한 것은 지상물, 즉 건물이 철거되죠. 멸실되죠. 그래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다시 뭐라 하면 된다? 다시 건축하면 된다 이 말이죠. 나무가 수목을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멸실됐다. 그래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나무를 심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한다? 지상권과 지상물은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 즉 지상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상권이고 다른 말로 지상권에는 뭐가 없다? 부종성이 없다. 왜냐? 지상권은 즉 지상물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지상권의 것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별도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주로 하는 것인데요. 은행에서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죠. 토지에다 저당을 잡으면서 돈을 빌고 저당을 잡으면서 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가 이 토지를 자기 멋대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담보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시에 은행이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죠. 그러고서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 소멸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담보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지상권의 전속기한은 뭐냐면 우리가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견고한 건물이거나 수목의 소유로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 이상 영구무한이다. 그다음에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다. 15년 이상 영구무한. 최장은 그래서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 15년 이상으로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전속기간을 10년으로 했다. 견고하지 않는 건물. 그러면 최소한 15년을 보장해야 되는데 10년이죠. 그러면 15년으로 되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30년으로 약정을 했다. 된다 이 말이죠. 왜? 15년 이상 영구무한이니까. 15년 이하로 정하면 15년이 되죠.
경관 건물은 30년 이하로 정하면 30년이지 최소한. 그런데 경관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50년으로 약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왜? 최소한 30년만 보장하면 된다. 그다음에 기타 공작물이죠. 예를 들어서 뭐 육교라든가 고가도라든가 강고탑이라든가 이것은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야 된다. 5년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년, 15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지상권 설정자 소유거나 기존의 건물일 때는 아무리 경과다 할지라도 반드시 30년을 보장을 표해놓고 1년, 3년, 5년, 6년, 10년, 20년, 30년 자기 멋대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30년, 15년, 5년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 법정주의에서 지상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수 없고 만약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 그것은 무효가 되고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또 중요한 것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임대차의 경우는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상권과 지역권은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상권과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료를 주기로 약속할 수 있고 합의로 지료를 약정하면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했다 이 말이죠. 2년 이상이요. 그러면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서 중간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1년, 새로운 토지 소유자한테 1년, 그러면 2년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2년의 지료를 연체했다고 볼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2년의 지료를 연체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새로운 토지 양수인에게 몇 년이다? 2년이 돼야 된다. 그러면 법정이상권이죠. 법정이상권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지상권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정이상권은 유상이 원칙이죠. 그래서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죠. 지료를 낼 의무가 있죠. 그러면 지료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하고 법원에서도 아직 결정이 없죠. 그러면 지료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랬을 때는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했다 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다거나 또는요 지료 증감 청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상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오겠지만 분묘기지권이 나오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상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구분지상권이죠. 구분지상권은 뭐냐? 우리가 지상은 땅 위를 쓰는 거죠. 타인의 토지 위를 쓰는 거죠. 그런데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중이나 땅속이나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 육교를 만들거나 또는 땅속에다가 지하도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지하철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뭐란다? 구분지상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일반 지상권과 똑같지만 구분지상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목,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수목의 경우는 공중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땅속에다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숨을 못 쉬어서 죽겠죠. 그래서 수목의 소유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만 구분지상권에서는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묘기지권이죠. 여러분 이번에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죠. 최근에요. 7월 달에요. 그래서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뭐라 했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전에 설치된 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손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번에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는데 여전히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조상의 묘를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타인의 토지에다 조상의 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묘를 내가 관리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란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하죠.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요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 땅 속에 시신이 있어야 돼. 땅 속에 시신이 없는 그것을 가미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죠. 동산은 인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은 봉분 알죠? 묘병울 있죠? 그 봉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시방법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있는 묘만 인정된 거지 그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고 나서 다시 또 다른 묘를 하나 더 쓴단 말이죠. 쌍문 형태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 두 가지 묘를 하나로요 합장하는 거 되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내가요 남의 토지에다가 묘를 써가지고 분묘기지권 인정이 됐는데 이 묘를 좀 더 옆으로 옮기고 싶어.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묘만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분묘기지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 묘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묘기지를 뭐라 한다? 타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뭐냐? 분묘기지권은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분묘기지권 이렇게 알겠죠? 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그 땅에서 타인의 땅에서 그 묘가 존속하고 관리하고 제사 지내고 있는 동안 무조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이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분묘기지권이고 분묘기지는 남의 땅이죠. 그래서 분묘기지는 남의 땅인 것을 알면서 묘를 쓴 거죠. 그래서 분묘기지, 기지하고 기지권하고 다르단 말이죠. 분묘기지 땅에 대해서는 100년, 1000년 지나도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이에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되면 그것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그것은 무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봉분이 있어야 되죠. 그럼 평장이라든가 안매장하죠. 그런 경우는 남의 산에다가 안매장을 했다.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괄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우리가 보면 이제 일괄경매 청구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괄경매 청구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토지하고 건물이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저당을 잡죠. 그러면 토지만 경매하죠. 건물에 대한 저당 잡죠. 그러면 건물만 경매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단 말이죠.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에다 저당을 잡았는데 나중에 토지 소재가 건물을 다시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토지만 경매를 하려면 아무도 토지를 살 사람이 없죠. 왜요?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누가 이 토지를 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토지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준 저당권은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하지만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같이 경매되죠. 같이 경매되면 어떻게 해요? 토지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보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건이야. 첫 번째 뭐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어야 돼. 두 번째,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을 해. 그러고 나서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 이렇게 동일하면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죠. 만약에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은 철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하죠. 한꺼번에 경매해서 한 사람한테 경락을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과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이 별도로 나온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내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저당권자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없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하고, 우리는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느냐 의무이냐 이 말이죠.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왜냐? 나는 토지가 있을 때 저당을 잡았죠. 그러면 나는 토지만 경매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토지만 경매하면 토지에 대한 교환가치, 그래서 토지의 가격이 경매대금이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건물까지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일괄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건물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고 그다음에 과잉 경매란 말이 적용되지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일괄 경매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이죠. 이 360조 법정지상권은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현장에 나간다. 그러면 가장 많이 부딪힐 수 있는, 물론 이제 완전히 도시화돼가지고 도시화되니까 아파트촌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땅에서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주택가라든가 또는 조금만 더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도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일괄경매는 뭐냐?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토지의 저당을 잡고 나서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그러면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일괄 경매를 했다고 해서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기 때문에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은 그 문제가 아니고 맨 처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 가장 중요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의리요. 또 뭐죠? 가백에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아.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저당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돼. 그것을 뭐란다?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하죠. 이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우연히
토지하고 건물이 한 사람에게 경락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토지의 소유자하고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건물을 계속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우린 그것을 뭐라 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정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그것을 우리 뭐란다? 법정지상권이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이죠.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된다. 하지만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이지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다? 법정이상권이고, 특히 법정이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그랬죠. 이때 건물은 건축중인 건물이라도 되고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이라도 무방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토지와 건물은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런데 원인 무효이다.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지금은 동일한데 처음부터 원인 무효다. 원인 무효란 말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법정이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신축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당권이, 토지에 저당권이 있을 때는 건물이 없었다 이 말이죠. 저당권이 없는 토지에 저당을 잡고 나중에 건물을 신축한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일괄 경매 청구를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경매가 있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중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신축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가 인정된다?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 저당권 설정 후 경락 전에 사정 변경의 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임의경매죠. 이 임의경매에 뭐라고 한다?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하죠. 그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해서 뭐가 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냐? 토지면 토지 또는 건물이면 건물이 경매가 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은 187조에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판례라고 나왔죠. 이 판례라면요, 이것을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대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암기해야 되겠죠.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한 자가 대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하죠. 토지와 건물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했어. 알겠죠? 이런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죠.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또 뭐하고 다르냐? 366조 법정지상권은 약간 다르죠. 관습상 366조는 뭐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당권을 토지나 또는 건물이나 토지와 건물에다 저당을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항상 그게 아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돼. 이건 다 똑같아 처음부터. 그런데 건물만 의리, 매매라든가 매수했죠. 그 다음에 교환계약을 했거나 증여계약을 했거나 임의경매가 아니고 담보권 실행경매가 아니고 강제경매를 했거나 불화처분이라든가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지가 달라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처음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뭐래야 돼? 동일인에게 속해야 돼요. 여기 보면 명의시탁이 있죠. 이런 명의시탁은 우리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실명법 제3조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명의시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4조 제1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4조 제2항 명의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4조 제3항 명의상 약정이 무효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 즉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하고 을 사이에 명사를 했죠. 명상 약정에서 을 앞으로 아무리 물건을 인도하고 을 앞으로 아무리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단 말이에요. 신탁자가.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명의 신탁자의 경우는 명의 신탁의 경우는 그것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것은 신탁자나 수탁자는 법정 지상권에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 지상권 인정되지 않는 거 아까 다 얘기했단 말이죠. 처음부터 원인 무효인 경우 원인 무효이다. 알겠죠? 그런 경우는 원인 무효인 경우는 어때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 법정 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또 뭐가 있냐? 을이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건축했다.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고 건축주는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유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대지가 있죠.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싶어. 그러면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그것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왜냐? 그것은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처분행위. 우리가 공동소에서 배웠죠.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그다음에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처분행위의 경우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즉 전원의 동의 아니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뭘 했다? 신축을 했다. 이런 것을 뭐란다? 그러한 처분행위는 신축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법적 이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보면 지분 과반수의 동의로도 건물을 신축했다. 법적 이상권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처분,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죠. 예를 들어서 강제경매할 때요. 강제경매가 되기 전에 저당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압류가 있었고 압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래서 이 압류에서 강제경매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강제경매의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냐 이 말이죠. 먼저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있었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런데 저당권이 없고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압류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먼저 저당권도 없고 가압류도 없고 바로 그냥 판결문 받아가지고 바로 압류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압류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다. 왜 그러냐? 우리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이 지상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는 게 지상권인데 건물이 철거되고 없다? 그러면 지상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때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건물이 양도가 된 경우 이렇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법정 지상권이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 없이도 나는 지상권자, 지상권은 물권은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토지의 소유가 바뀐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냐? 이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 토지 소유권을 양수받은 사람한테도 지상권의 존재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건물의 소유권이 바뀐 게 있죠. 건물이 양도된 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그럼 법정 지상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등기 없이도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만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으로 뭐라 해야 돼?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매도했다 이 말이죠. 그럼 매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하는가? 매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 그거 왜 그러냐? 이때 건물만 매수한 자는 지상권자를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의 지상권자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고 종전의 지상권자한테 등기가 되면 건물의 매수인은 자기 앞으로 또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지상권의 경우는 뭐다? 원칙적으로 유상이죠.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그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 유상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상이 원칙인데 우리가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한다? 지로액이 얼마인지는 당사자랑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법원에 청구해서 정하고 법원의 합의도 뭐죠? 판결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로가 얼마인지 모른다. 얼마인지 지로가 몰라. 그래서 2년 이상의 지로를 연체했다 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다거나 또는요 지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지로 증액이나 지로 감액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305조 법정이상권이 있죠. 항상 법정이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죠.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먼저 전세권이 설정돼 전세권. 그러고 나서 토지의 소재가 바뀐단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전세권 설정자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전세권 설정자다 이 말이죠. 전세권자 그럼 큰일 나. 전세권자에게 법정이상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게 목적이니까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자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상권은 전세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죠. 물론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 우리가 또 지상권이 이제 임목법 제6조,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있긴 한다. 그런데 305조 전세권을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달라해서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될 때는 이때는 누구한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전세권자가 아니고 누구?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지상권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지역권하고 전세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인 교수님과 민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건 공부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관리, 멘탈 관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또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공부하셨던 것들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 매일매일 함께 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복습하실 수 있도록 또 창 열어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복습도 놓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